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4일 국회 내란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거듭 주장해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관련 주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이 아닌 군 요원 철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해 양측 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오늘 심리에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박춘섭 경제수석이 차례로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내란 국조특위가 열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최대행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행이 출석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직접 전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놓고 집중 질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을 두고 공방이 오갔었죠. 명단에 적힌 표현과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이 논란이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걸 받아 쓴 원본이 아니라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체포 대상이 14명에서 16명 사이라고 불분명하게 적힌 건 처음부터 명단을 다 받아 적지 않고 기억한 내용을 옮겼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똑바로 다 받아 적었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질 건데 복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윤 대통령 측이 메모 작성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보좌관 진술이 있다고 반박하자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은 여럿이고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그 3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적은 메모 원본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국방부와 외교부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이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접속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조치인데 딥시크의 이용자 정보 수집 의혹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사용 제한 조치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AI 모델 딥시크는 출시와 함께 사용자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호주와 대만, 일본 등은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당연히 중국 서버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중국 관할 법안에서 다퉈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보부처를 중심으로 딥시크 접속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가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과 외교 분야의 민감한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한 겁니다. 국방부도 같은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막았고 기재부도 딥시크 차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서도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가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청문회가 불발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꼬박꼬박 출석해서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국조특위에서 뭘 더 밝히겠습니까?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것이 국조특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대변인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인데 이 증인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국조특위가 정말 몰랐을 거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당연히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지금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각자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각자의 형사 재판에 응하고 있는 태도에 비춰봤을 때 국회에서 구치소를 방문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은 명확관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를 거부당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됐겠는가? 저는 이런 배경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일종의 적대적 의존 관계를 인위적으로 복원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의 존재로 인한 반사 이익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구치소까지 야당 의원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극구 거부했다라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그 반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이재명 대표의 반사 이익을 회복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지금 구치소 청문회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고요. 국조특위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인사청문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보이콧을 했죠.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안 해놓고서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이게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공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청문회가 여당 입장에서는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또 뭐 효용론이 없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에 정해진 절차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거면 저는 여당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억울하다고 막 말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실 규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조특위에 나오셔야 된다. 왜?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예산과 관련된 탄핵과 관련된 어떤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피치 못한 선택을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을 특히나 야당 의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본인의 비상계엄이 합당했다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오늘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나와서 본인이 하실 말씀을 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은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의 요구를 저는 다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분이 비상계엄의 어떤 부정적인 입장이었는지 긍정적인 입장이었는지에 대한 중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분이 부정을 반대를 했다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의 모습을 보면 또 동조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나오시고 특히나 우리가 그동안 화제가 됐던 최상목 쪽지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본인이 받은 문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해석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좀 밝혀주는 것이 저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내일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 권영세, 권성동 의원도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면회 접견을 가는 것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중도층 이탈의 문제도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기 좋은 행보다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또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로 방문해서 접견을 했을 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실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번 비상계엄 이후 1년의 사태 초반에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 집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가장 먼저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당내에서 그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경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아무리 찾아뵙고 싶고 혹은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찾아뵙는 것은 일반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하고 국회의원은 언제나 정치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치소 접견에 이어서요.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는 모습, 이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나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찾아가고 대통령을 어떤 재판에 대해서 방청을 한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있을 정치적인 발언이 뻔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어쨌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층에게 지금 국민의힘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을 했지만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방 같은 데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빈추후 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알려지는 것들이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친윤계 의원들의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을 합니다. 지난 4일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민주당에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입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요?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대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차 변론 기일에서는 두 사령관이 예상과 달리 이제 답변을 피하거나 이제 혐의에 대해서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관측이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6일 무렵에 진술했던 내용과 가장 최근에 어제 이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는 달리 오늘 탄핵 심판에서도 증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나 그 내용의 구체성에 있어서 그 0시 25분부터 0시 35분까지 즉 그 시기에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과 01시 이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철수시켜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을 시간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성이 만약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도 오늘 똑같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한다면 어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걸로 예상하세요? 진술이 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나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 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부분 사실은 현역 군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회유를 받아서 진술이 오염되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할 것 같은데 예.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곽 전 사령관은 이 부분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방이 있게 된다면 아마 언론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이 얘기, 국민의힘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당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을 찾아가지 않고 민주당을 찾아갔고 또 네. 결론적으로 그러한 진술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다 이거 민주당에게 회유당한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라든가 그리고 또 서부지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기관들이 다 민주당에게 회유된 겁니까? 예.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법화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공익 제보자로 있던 조명현 씨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게 회유당한 거냐라고 저희는 그런 주장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그게 공감 받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과도한 주장은 그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권에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본인 재판을 좀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재판은 늦추고 그다음에 대선은 어떻게 좀 빨리 하고 해서 이게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우려가 아니고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입니다. 선거법상 사실 방송에서 일어났던 행위를 가지고 죄를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 부분은 그런데 헌재에서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났던 부분이죠. 맞습니다. 헌재에서도 그동안에 7차례 정도 예.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단들이 있어 왔고요. 무엇보다도 대법원에서 예.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복수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그중에 2020년 7월 16일에 그 신청인의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한 그 사례는 바로 신청인이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다음에 2009년 11월 1일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 다음에 7월 16일에 기각당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또다시 위헌 제청 신청한다. 이 사실을 알면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사실 제가 뭐 길게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고 어떤 결정 내릴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두고요.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야당 일각에서도 정치 지도자라면 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이런 쓴소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검토해보고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방향은 본은 묻고 입은 푼다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면은 누가 무서워서 앞으로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 김문규 씨를 몰랐다는 것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는 어떤 허위공표 사실은 정말로 없어져야 될 거지만 사실 본인이 선거에 낙선을 한 것이고 이게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사례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는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방어권을 행사한 후에
또 법에 없는 것까지 새로 만들어서 뭐 회피, 촉구, 우견소라는 그야말로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절차에 없는 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조금 전에 돈은 맞고 입은 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통합선거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 정신이 돈은 맞고 입은 푼다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푼다는 것은 아니죠. 이 공직선거법 250조이랑 허위사실공표죄는 조문의 역사가 30년이 넘은 아주 유서 깊은 조문이고 사실은 운동 경기로 치면 이거 약물 복용 같은 겁니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력을 정당한 노력으로 향상시켜야지 약물을 복용해서 도핑으로 기록을 올리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재판부의 결정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인물 가운데 3명만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이번 2심 재판을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633 원칙,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그 원칙에 최대한 근접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 12일까지 우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도 보내지 말아달라.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하겠다. 2월 26일에는 변론 종결하겠다. 그리고 증인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해라. 그 부분만 받아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어제 공판기일에서 3명의 증인만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 재판부가 지금 고지한 대로 2월 26일에 변론 종결하는 일정을 지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은 판결 선고 일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2월 26일로부터 2주 뒤면은 3월 12일이고 3주 뒤면은 3월 19일입니다. 2주 뒤까지 선고하기는 약간 빠듯하더라도 3주 뒤까지는 재판부가 집중해서 판결문을 작성을 하면은 선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월 19일 전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우클릭 행보가 지지층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다시 선명성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고려해서 이런 발언들을 했다 이런 해석인 것 같아요. 이제 여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있었던 정책적인 우클릭은 이건 축구와 야구처럼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정책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정치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수의 달그림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식의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외 신임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지고 기업들이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외환 보유고도 지금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계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보인 어떤 정책적인 방향의 훼손은 좀 다른 문제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비명계에서는요. 당 정체성까지 버릴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큰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조금씩 결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진정성 여부가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클릭이라기보다는 말 바꾸기라고 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 바꾸기가 사실은 아무런 원칙도 없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정말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회해서 법안 통과까지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가도 혹시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국면이 바뀌면은 또다시 그 반도체 특별법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은 삭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제2, 제3의 말 바꾸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대표가 당장의 곤궁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입장을 180도 선회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에 매달리기보다는 정말로 본인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 무엇이고 정치적인 철학이 무엇인가를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무슨 토론회를 주최한다든가 정치적인 수사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더 국민적인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명계 견제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 지금 비명계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른바 3김 중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요.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가 된다면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계파 갈등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 대선을 봤을 때 우리가 경선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감정이 상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감정이 상한 것까지 다 극복해내고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대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지지층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고드름이 어는 등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과 양구 등 강원도 지역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우 기자,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출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 일대는 매서운 한파와 함께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출근길 시민들이 발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양구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체감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아래로 떨어져 장시간 외출 시 동상 위험이 높은 수준입니다. 수도권 역시 강추위가 강타했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도 0도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눈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경기 인천 수도권은 1에서 5cm, 내륙 산간 지역은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적설량은 많지 않지만 강추위로 인한 도로 결빙 위험이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분간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경남 남해에서 까치를 사냥하던 엽사가 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엽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인가 가까이에서 공기총으로 사냥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남해의 한 마을. 전봇대에 앉아있는 새들이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한 70대 엽사는 전봇대에 앉아있는 까치를 향해 공기총을 쐈습니다. 총소리에 놀라 황급히 뛰쳐나왔던 주민들은 유해 조수를 포획하는 엽사가 총을 쐈는데 잠시 뒤 밭에 떨어진 까치에게 고양이가 다가가자 또 발포했다고 말합니다. 창문 쪽으로 총구를 빼서 앉은 상태에서 아래를 향해서 총을 쏘셨어요. 총알을 맞고 절뚝거리며 달아난 고양이는 이 좁은 농수로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은 엽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엽사는 고양이는 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사체에서는 납탄이 발견됐습니다. 엽사가 사용하는 걸 탄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가능하고 송치까지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마을 가까이서 공기총 사냥을 한 것도 논란입니다. 동네 분들 다 산책 다니는데 여기서 이렇게 총 쏘고 그러면 불안해서 저희는 힘들죠. 인가 100m 안에서의 공기총 사냥은 금지돼 있습니다. 유해 조수를 잡으면 한 마리당 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전 씨를 고발한 건가요? 일단 저도 찾아봤더니 예. 혐의가 명예훼손인데 그냥 명예훼손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그런데 뭐 이건 그렇다고 치고 예.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내란 선동 혐의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한 고발인은 어디냐?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내용을 갖다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왜 전한길 씨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했다고 해서 이게 내란 선동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예훼손죄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게 그게 명예훼손인데 과연 전한길 씨가 어떤 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예. 전한길 씨가 그 헌법재판관들 뭐 문영배 그 대행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그 분들을 약간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냥 일개 변호사였다라고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고 결국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 비판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전한길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네,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서 전한길 씨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고 신빙성이 있는 해명이라고 들으시나요? 일단 고발된 혐의가 내란 선동죄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전한길 씨가 고발된 이유는 저와 같이 헌법재판관들을 불의한 헌법재판관이라고 규정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경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그 다음 말도 있는데요. 뭐냐면 모든 책임은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란 선동죄에 해당된다고 고발된 겁니다. 내란 선동죄라는 건 국헌문란 목적으로 해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지시킬 것을 선동하게 하고 그걸 결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로 보면 우리 국민들은 1월 19일에 서부지법 이 폭동 사태를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한 건데 전한길 씨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부당성 등을 알리고 전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예.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많은 여론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거지 고발된 내용처럼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뭐 폭동을 선동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전 씨가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 드린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왜 이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고 보세요? 글쎄요. 법리적으로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범죄는 언제 처벌이 되느냐. 기수가 있었을 때 처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수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처벌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네. 내란, 외환, 살인 이런 중대한 범죄만. 그런데 선동이 무엇이냐?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외부적 준비 행위에도 이르기 전에 성립하는 게 그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동이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한 준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시민단체에 고발한 내용대로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내란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세력을 위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것, 준비하게끔 선동하는 게 그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2025년 2월 현재 대한민국에 내란죄를 획책한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지가 않는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란 선동죄가 내란죄보다도 형사처벌이 더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란죄는 뭐 우두머리 있고 뭐 예. 주요 수행자 있고 거기에
부하 수행자들이 있는데 예. 내란죄에 그냥 부하 수행한 사람들은 징역 5년 이하예요. 하지만 내란 선동죄는요. 징역 3년 이상 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걸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란 선동 혐의 인정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게 법률 대응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내란 선동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수사를 하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내란 선동죄 2015년에 통합진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내란 선동죄 성립 요건을 판시를 했냐면 내란의 실행 욕구 유발하고 증대하고 집단적 내란 결의 실행으로 이르게 하는 파급력 있는 행위 또 발언 예.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얘기했던 것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주장으로서 다른 어떤 사례였다고 하면 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1월 19일에 있었던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비슷했습니다. 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집행이 전부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보수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의 세력들이 서부지법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상황도 다를 리 없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을 때 헌법재판소의 강력한 어떤 비판 목소리를 넘어서 실제 공격에 나서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의 내란 선동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외에 이 본인 유튜브에 올린 여러 가지 발언들을 아마 수사하면 선동죄의 그 적용 가능성도 아마 검토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이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알리고 선긋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장에 선을 넘어섰다고 보여지는데 단순하게 헌법재판소의 공격 외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비상계엄과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복을 얘기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넘는 사실상 공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뜻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의 주장과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전한길 강사 논란과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통큰 출산 장려금으로 화제를 모았던 부영그룹이 올해도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직원만 100명에 육박하는데 출산 장려금 덕에 신입사원 지원자가 급증하고 사내 출산율도 뛰었다고 합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둘째를 낳은 부영그룹 직원 남현진 씨. 회사가 주는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으로 양육 부담도 줄었지만 무엇보다 출산이 사회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회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출산이 결코 회사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구나. 부영그룹은 시무식에서 직원 28명에게 1억 원씩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급했습니다. 2년간 준 출산 장려금만 98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면 좀 따라오지 않을까. 국가에 큰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덕분인지 부영의 사내 출산율은 예년보다 21% 올랐고 최근 신입사원 채용에는 5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둘째 계획을 진지하게 세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신혼부부들도 많이 아기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영그룹에 들어오고 싶다고 친구들이. 한편 이중근 회장은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을 다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연합일을 1950년부터 75년까지 공휴일로 기념했지만 1976년 북한이 유엔 여러 기구에 가입하자 항의 차원에서 공휴일을 폐지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화제가 되는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오늘의 픽은요. 새해부터 들썩이고 있는 물가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거 새해 초에도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구정 지나서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참 이 설날 지나면 네. 물가 좀 잡히겠지 그렇죠. 했는데 여전합니다. 마트 가시면 뭘 보세요? 주로 채소류, 주부님들은 과일류거든요. 그렇죠. 물가 가장 지난달 많이 오른 걸 따져봤더니 무예요. 식당에서 깍두기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요. 무가 1년 전에 비해서 80%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배추가 67%가 올랐는데 배추보다 더 오른 게 있어요. 제주 당근입니다. 아, 당근이요? 당근이 76%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동김밥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요. 김밥이 35%, 과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가 30% 올랐고요.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 예. 귤도 27%가 올랐습니다. 월급이 이 정도 올랐으면은 정말 그렇죠. 좋겠지만 그러다 보니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개월 만에 2%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 해는 물가 관리 목표치는 2%입니다.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물가가 1%대로 떨어지니까 이제 한 해는 금리 내려도 되는구나 네. 안심했는데 지난해 9월 1.6%대로 내려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월에는 1.3%로 최저점을 찍고 드디어 이제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진입했는데 도대체 물가 왜 올랐느냐? 상승의 주범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국제유가 환율. 알겠습니다. 장 보러 가서 담을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짚어주신 것처럼 고환율, 고유가, 물가 상승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마 주유소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 리터당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1,700원 웃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시중 이제 휘발유 가격은 16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1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7.3%가 뛰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가를 석유류가 0.3%포인트나 끌어올려서 견인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환율도 좀 불안한데요. 환율 1,300원대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4개월 연속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1,450원대거든요. 결국 지금 지난달까지 한 7%가 뛰어서 이 원화 평가 절하폭도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는 수입 물가는 달러 주고 사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생활물가 지수가 2.5%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오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450여 개 품목을 따집니다. 예. 그게 이제 2.2% 평균이 낮아졌지만 근데 소비자들은 쓸 수 있는 자주 구매하는 품목이 다릅니다. 그게 그렇죠. 144개의 품목을 네. 생필품으로 이제 추려서 해보니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2.5%가 뛰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반년 만에 최대치인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소비자들이 직접 마트 가서 구매하는 건 생필품 가격은 전체 물가보다도 훨씬 더 뛰었기 때문에 체감 물가가 높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체감 물가와 이제 괴리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뭐 밥상 물가, 신선식품 물가 모두 다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환율 상승세 짚어주셨잖아요. 그래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세 전쟁 시작됐다. 이런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더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물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금 다른데 상고 하적. 상반기는 다소 높습니다. 예. 그러나 하반기 가면 다소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은의 목표 관리치 2% 아래로 내다보고 있는데 근데 연초부터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환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국제유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이어지다 보면 자칫 정부의 목표치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트럼프발 관세 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죠.
또 국내도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추경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건 물가 상승 요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은이 이제 물가 목표치 이미 1월이 2%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 과연 하반기에 가서 물가가 정말 뚝 떨어질까? 국제유가나 환율이 변수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간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경기는 둔화하고 있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한계가 있어요.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가 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 고환율을 탈피할 만한 카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해 4분기 성장 간신히 0.1%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런데 물가는 이미 한해의 관리치를 높여섰는데 이게 환율을 방어하려다 보니까 지금 외환 국간이 비고 있어요. 4년 7개월 만에 외환 보유고가 가장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죠. 아직 미국발 관세 전쟁은 초입 단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내수, 소매 판매는 지금 이제 카드 사태 이후 21년 만에 최장기 내수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 침체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물가 관련 이야기만 하면 너무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경제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장악해 재건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두 국가 해법 위반이라는 지적부터 인종 청소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이스라엘에서조차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180만 명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I don't want to be a wise guy, but th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could be so bad. This could be so magnificent. 국제사회에선 트럼프의 이 같은 가자 지구 구상이 인종 청소와 같다며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It is vital that we stay true to the bedrock of international law. It is essential to avoid any form of ethnic cleansing. 가자 지구 주변 아랍연맹 22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반발했고 동맹국 사이에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해법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두 국가 해법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nd we should be with them in that rebuild on the way to a two-state solution. 당사국인 이스라엘 정부는 환영했지만 시민 사이에선 반발 여론도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역풍에 미 정치권 내에서 트럼프 탄핵까지 거론되자 백악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Let me just take a step back here because this is an out-of-the-box idea. That's who President Trump i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구상을 사랑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호남 지역을 35년간 기록해온 현직 사진 기자의 사진인데요. 남도의 자연을 재조명하는 드론 사진전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전남 담양인데요. 메타세쿼이어의 은빛 선율이 펼쳐집니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의 원형 공연이 겨울의 하얀 이불을 덮고 케이크로 변신했습니다. 얼어붙은 주화모는 한파에 거대한 빙상장을 방불케 하고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의 갯골은 부드럽게 물결치며 환상적인 선율을 자랑합니다. 네, 평소에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드론으로 찍으니까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땅은 우리 눈높이에서 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펼쳐놓는데요.
이 사진들을 촬영한 김영근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는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이 땅과 대화하는 시간 같았다고 합니다. 드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자의 시선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드론을 통해 본 남도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담은 40여 점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남도의 순결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5도, 파주 영하 19.4도, 횡성 영하 22.1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지금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전까지 3에서 8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부터 눈이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은 1에서 5cm, 충청은 3에서 8cm, 전북은 최대 15cm 이상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은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영상권으로 올라섰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과 대구 3도, 부산 5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한파는 계속되겠고 호남과 제주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